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말 헬로윈데이 때 제2의 클럽 사태가 우려된다며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최소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제조 번호가 동일한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는 모두 4건에 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증언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회의를 통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코로나19 대응과 북한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합주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호텔을 짓고 수익을 나누는 분양형 호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과 부실 운영 탓에 분양형 호텔 대부분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종합뉴스룸 9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춘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155명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138명입니다. 경기도에서만 100명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이 전국 곳곳에서 지인들 모임이나 회사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35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은 입주 건물 전체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먼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소규모 요양원입니다. 80대 남성 입소자가 어제 오전 확진돼 다른 입소자 등 37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34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6명은 무증상이었지만 절반이 넘는 19명은 일주일 전부터 순차적으로 의심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헐적인 근육통이라든가 발열 증상이 있는 거로 저희들이 역학조사상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양원이 입주한 건물에는 또 다른 요양원 6개가 더 있고 지난 8월에는 이 가운데 2개의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건물 전체를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고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요양원 6곳의 입소자와 종사자 145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광주의 SRC 재활병원과 안양의 노인주간보호센터 등과 관련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들 시설에 대한 면회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SRC 재활병원의 경우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120명을 넘어섰는데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당국이 건물에 대해서만 격리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시설 내 구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주말은 원래 미국에서 귀신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죠. 할로윈데이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수도권으로 크게 번졌던 만큼 방역 당국의 우려가 큽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할로윈데이에 이태원과 홍대, 강남 일대에서 파티를 제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퍼진 코로나 확산 사태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도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2의 클럽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다음 주말에 클럽과 유흥시설을 단속해달라는 국민청원마저 올라올 정도로 이태원 클럽발 확산 때는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거리두기 단계 완화 결정이 내려져 클럽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결국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를 했지만 5일 만에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초와 달리 최근 2달 동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100여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 그만큼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식약처, 서울지방경찰청 등은 내일 밤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간제 운영이 의무화된 고위험 시설을 점검하고 특히 30일과 31일엔 야간 합동 단속도 강화됩니다.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반복적으로 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무대 운영 금지 등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해서는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서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감염 취약시설인 콜센터와 직업훈련기관, 또 유사 방문 판매업체가 집중된 지역에도 합동 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네, 나라 밖에선 프랑스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4만 명 넘게 나오면서 야간 통행 금지 지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 보건당국은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돼온 이 렘데시비르의 정식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하송현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000명대였다가 이달 들어 일주일 간격으로 10,000명씩 늘더니 22일엔 4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인구 6,500만여 명 중 지금까지 100만 명 가까이 코로나19에 걸렸고 3만 4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다급해진 프랑스 정부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54개 주와 폴리네시아로까지 확대, 국민의 70%가 영향받게 됐습니다. Si nous ne réussissons pas collectivement à juguler l'épidémie, nous ferons face à une situation dramatique. 새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며 사용을 당부했지만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국민 정서상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에 쓰였던 렘데시비르가 미 식품의약국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복 기간 단축 효과 등을 인정받은 건데 상반된 견해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치료 기간이나 사망률에 별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Remdesivir, hydroxychloroquine, lopinavir, ritonavir, and interferon regimens appear to have little or no effect. 이에 따라 렘데시비르를 둘러싼 효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현입니다. 네, 독감 백신 속보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진 사례 오늘도 추가돼서 지금까지 최소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협회와 일부 지자체가 백신 접종을 보류하자는 권고를 내놓으면서 의료 현장의 대응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 한창이어야 할 의원 내부가 한산합니다. 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접종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의원은 예방접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고 무엇보다 2주가량의 항체 형성기를 고려하면 지금 백신 접종을 맞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11월 중순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항체 형성 시기까지 생각하면 사실 지금이 적기예요. 반면 경북 포항시와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등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보류할 것을 권고하면서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 경과를 좀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방접종 지속 여부를 두고도 의료기관 간 대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공식 확인한 접종 뒤 사망자는 최소 36명입니다. 부산에선 오늘 독감 백신 접종 후 나흘 만에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부산 진구에 사는 80대 여성이 지난 19일 지병치료차 대구를 찾았다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도 70대 남성이 지난 19일 인근 의원에서 백신을 맞은 뒤 그 다음 날 사망한 사실이 새롭게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접종 뒤 사망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과 일선 지자체, 의사단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들의 혼선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그런데 사망 사례 가운데는 제품과 제조 번호가 같은 경우가 모두 4건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이 사망과 백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접종 사업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서병익 기자입니다. 이틀 전 경북에서 숨진 73살 여성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신원미상의 22번 사망자와 같은 제품,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남에서 숨진 80세 남성도 신원미상의 3번 사망자와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일 제품,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모두 4건, 8명에 달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에서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 접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로트에 대해서는 봉인 조치를 하고 접종을 중단하면서 식약처에 재검정 요청을 해서 백신 제품에 대한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동일 제조번호 접종 사례를 포함해 신고된 26명의 사망 사례를 심의한 결과 백신 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접종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접종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예방접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고위험군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접종을 11월 중순 이전에는 완료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고 또 이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위 등에 약한 고령층을 위해 접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접종 방식으로는 계속 이런 사망 사례가 늘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이제 한 의료기관에서 30명으로 이제 상한선을 제한해서 고령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이 접종 방식이나 한편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숨진 인천 17살 고등학생의 사인은 백신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처음 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먼저 알았을 수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접대 사실을 폭로한 김봉현 전 회장 측은 지난 6월 수사검사가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고 이 사실을 법무부 감찰에서 진술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봉현 씨가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흥주점입니다. 지난 4월 검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술접대 의혹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체포 전이라 요거는 김봉현의 무슨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해서 요때는 안 나왔는 것 같습니다. 김 씨의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야 검사 술접대 의혹을 알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 언론 보도를 최초로 접하고 남부에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 측은 KBS 취재진과 만나 김 씨의 폭로 전에 검찰이 이미 술접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초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사가 김 씨에게 검사랑도 술 한잔 하셨다면서요라고 먼저 물어왔고 이에 김 씨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가 여기 복도에서 자주 뵙는 분이라며 수사팀에 속해 있는 한 검사를 특정해 얘기해줬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최근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검찰에 특정해준 검사는 술 접대 자리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인물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 먼저 술자리를 가졌냐고 물었다고 지목된 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검사 술접대 의혹도 입장문을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술접대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 역시 검사 술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 씨의 진술과 당사자 해명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의혹 당사자들의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정수 신임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라임 사태를 둘러싼 검사 비위 의혹과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등 관련 수사를 총지휘합니다.
이정수 검사장은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오늘 새벽 1시 조금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청문회를 방불케 한 그야말로 윤석열 국감이어서 하루 종일 후폭풍이 이어졌는데요. 퇴임 이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는 윤 총장 말을 놓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날선 공방과 거침없는 답변은 밤 늦게도 계속됐습니다. 검찰권이 어떻게 얼마나 남용됐는지 그 사례들을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10여 개의 사례를 나열하자 동의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답변 태도를 놓고 다시 공방이 오갔습니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사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고요. 정계 진출 의사를 묻자 말을 아끼면서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날이 밝자 여야는 다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사퇴를 강조했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법에도 없는 권한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수없이 갑질한다는 것이 어제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은 노코멘트라며 답을 피했고, 국민의힘은 공직자는 정치와 거리두는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지키라고 했던 윤 총장 말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침묵했는데 다음 주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당시 감찰을 지휘했던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조 전 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당사자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회의를 통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휘했던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재판에 출석해 유 씨의 혐의가 상당해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논의한 뒤 자신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감찰 종료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첩보 근거가 약했다는 조 전 수석의 국회 답변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만든 허위 방어 논리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두 비서관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조 전 수석의 3인 회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백 전 비서관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박 전 비서관이 감찰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유 씨의 비위 액수가 크지 않고 권력형 비리도 아니라는 생각에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수사 의뢰를 주장한 박 전 비서관의 강경론과 사표 수리를 주장한 자신의 온건론 사이에서 조 전 수석이 심사숙고해 최종 결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김경수, 윤건영 두 사람으로부터 유 씨의 입장도 들어달라는 민원을 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재판에선 조국 전 수석이 직접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부터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간 치열한 대립과 격돌이 펼쳐졌는데요.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차 토론이 최악이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이번엔 서로 간 말을 끊고 끼어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안마다 시각차는 컸습니다.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are some spikes and surges in other places. They will soon be gone. We have a vaccine that's coming. It's ready.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적 조치로 200만 명 이상을 구했다고 주장했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안이함과 무계획 때문에 22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주제에선 북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We have a different kind of a relationship.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That's like saying w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tler before he in fact invaded Europe.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바이든 후보는 특히 비핵화에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 가족의 러시아 금품 수수 의혹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내 비밀 계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I will not sacrifice tens of millions of jobs, thousands and thousands of companies because of the Paris Accord. The next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deal with it.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취임식 당일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이 모든 이들을 함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했고 바이든 후보는 자신은 모든 미국인을 대변한다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철현 특파원,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현재 판세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격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세로 바뀌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1,100명대를 넘어섰는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이른바 시니어층의 표심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과 같이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틀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면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경합주의 표심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의 베럿 판사에 대한 미 상원의 연방 대법관 인준 투표 결과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보수 부동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로 경합주 도시공항을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공항 유세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노출이 바이든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이 역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960년에 있었던 미국 최초의 TV 토론. 그 주인공은 민주당의 케네디와 공화당의 닉슨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부통령이었던 닉슨 후보. 분장을 하지 않아 안색은 창백했고 긴장한 탓인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반면 여유 있는 미소와 젊고 건강한 이미지의 케네디 후보는 자신감 있게 토론을 이끌었죠. 이 TV 토론 이후 닉슨이 우세였던 판세가 뒤집혀 유권자들은 케네디를 선택했습니다. 1984년 재선에 도전한 레이건 대통령은 73이라는 나이를 상대 후보가 지적하자 역이용합니다. I am not going to exploit for political purposes my opponent's youth and inexperience. 기지를 발휘해서 재치 있게 응수한 레이건 역시 재선에 성공했죠. 앞으로 미국의 4년을 결정할 대선 TV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TV 토론이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려다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과연 안전한 거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이미 해양 방류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는 전문가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황현태 특파원, 27일 결정이 유력했는데 나흘 앞두고 공식 부인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우려가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인 의견 공모를 하는데요. 오늘 그 결과가 공개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27日に政府方針を決定はしません。さらに検討を深めた上で適切なタイミングで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結論を出していきたい。 일본 정부는 조만간 어민 등에 대한 대규모 피해 보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당근을 제시해서 반대 여론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직접 여론 수렴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온 겁니까? 네, 4개월여 동안 8,500건의 의견이 모였는데 역시 반대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삼중수소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2,700건, 국민적 합의가 없었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할 수 없다가 1,400건, 후쿠시마 어민 피해도 이어질 거라는 응답도 1,000건이나 됐습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출범 한 달 만에 급락세로 돌아선 상황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미 오래전에 해양 방류가 결정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지난 2월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분 방법을 제안한 게 전문가 소위원회란 곳입니다. 이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政治的な判断ということにな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そこまで例えば議論できなかった部分は確かにありますし。 네, 이 교수는 특히 소위원회 설치 초기부터 논의 내용이 제약됐다면서 이대로라면 뻔한 결론이 내려질 걸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봐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 자체를 일본 정부가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인 1920년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격퇴한 봉오동 전투, 이 항일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전과로 기록됐죠. 이 승리를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생전 영상을 KBS가 최초로 발굴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조선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3.1운동 1년 뒤인 1920년 두만강과 인접한 만주 봉오동에서 독립군과 일본군의 첫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일본군은 높은 지대에 매복해 있던 독립군의 집중 사격으로 100여 명의 전사자를 낸 채 퇴각합니다. 이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그의 54살 당시 모습이 생생히 담긴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구척장신의 장군이란 별명에 걸맞은 큰 키와 검게 그을린 얼굴, 특유의 짙은 콧수염까지 그동안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봉오동 전투 2년 뒤인 1922년 1월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서 아시아 식민지 대표들과 독립투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조선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장면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스크바역에서 내리고 소련의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관학교 의장대가 환영했습니다. 지금 대회 단상을 보고 있는데요. 제3 인터내셔널 지도자들입니다. 영상에는 여운형과 권혜라 등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의 젊은 시절 모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홍범도 장군은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였던 레닌과 면담을 하는 등 명성에 걸맞은 예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의 아주 저명한 그 전설적인 독립군 대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닌이 이제 그 선물을 여러 가지 적군 그 복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자하고 이 권총 이제 받으신 건데. 하지만 만주 일대 독립군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홍범도 장군도 연해주에 정착했고 이후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98년 만에 공개된 흑백 필름 속 해맑은 미소.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확신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역사 속 한 장면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네, 봉오동 전투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이었습니다. 일본군에 밀려 연해주에 머물다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옮겨졌고 70이 넘은 나이에도 다시 싸우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조선말로 연극을 하던 고려극장에서 수의로 또 마지막에는 정미공장에서 일하다가 1943년 생을 마감합니다. 눈 감는 순간까지 그리워했을 조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호텔을 짓고 수익을 나누는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때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권장했던 분양형 호텔.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곳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현장 K 윤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항 근처의 한 글로벌 브랜드 호텔. 6개월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전기는 요금을 7천만 원을 미납을 해놓고 도망을 간 거죠. 개인이 객실을 분양받고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분양형 호텔. 최고 8%의 수익률을 안겨준다던 운영사는 영업난을 이유로 파산해버렸습니다. 계약서를 믿고 다들 힘든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10개월 돈을 주더니 못 줘. 수익금 연 12% 확정 혜택. 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진 호텔 분양 광고. 현실에는 없었습니다. 1m 거리 바로 앞 건물에 시야가 막혀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며 수익금은 2년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호텔은 소송 때문에 계약한 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바퀴벌레 나오면 곰팡이 폈다 이래 사서 진짜인지 보러 온 거예요. 그건 제 거고요. 2012년 정부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비하겠다며 호텔 특별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당시 신문 광고 등에 자주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한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7%가 나온다고 하니까 노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규제 완화로 호텔이 넘쳐나자 여기저기서 파산이 잇따랐고 약속한 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기준 전국 분양형 호텔 가운데 단 한 곳을 뺀 나머지 모두가 소송을 벌일 정도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법인에서 자금을 빼돌리면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매년 몇십억씩 줘야 되는데 법인 바꿔치기면 다시 착복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은 노후가 막막할 뿐입니다. 지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죠. 운영사가 대부분 시행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예요. 법적 책임을 회피해 나가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운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수익금을 발생할 수도 없고요.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작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아무도 모니터링하거나 컨트롤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과잉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공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분양형 호텔 피해자는 자체 추산 5만 명. 허술한 법률 제정과 정책 실패가 수많은 국민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안겼습니다. 현장 K 윤나경입니다. 국회의원 아들을 위해 군 간부들이 죽 심부름을 했다. 보직에 맞지 않는 군 생활관에 뜻대로 머무르게 해줬다. 어제 KBS가 보도해드린 김병기 의원 아들 군 특혜 의혹 첩보 문건 내용입니다. 군은 오늘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담긴 의혹이 더 있습니다. 문제의 공군 장성이 김 의원의 아들과 갈등이 있던 공군 간부를 부당하게 처벌하려고 했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간부는 무혐의 결정을 받긴 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방부 인사 발령이 취소됐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병기 의원 아들이 지난해 5월 작성해 제10전투 비행단 감찰실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입니다. 낙엽을 쓰려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더니 상관인 A 중사가 욕설을 했다. 비웃고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국회의원 아들인 자신이 들으라는 듯 국방개혁 정책을 비판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A 중사에 대해 다른 부모 가슴에 천추의 한을 남길 자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진술서를 토대로 감찰실은 A 중사를 감찰했고 5차례가량 조사했습니다. A 중사는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결국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근무하는 것이 수사집이다 보니까 보건이나 이런 거나. KBS가 확인한 김병기 의원 아들 관련 첩보 문건에는
부대 최고 책임자인 박치로 단장이 무혐의 결론에도 지속적으로 A중사 처벌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법무실장이 무리하게 처벌을 요구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무혐의가 확정되자 박 단장은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해 감찰 결과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군대 생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제가 한번 그거 했지. 애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요 다른 어떤 병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A중사는 올해 1월 선호부서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동 직전인 지난 5월 돌연 발령을 취소했습니다. 수사관 경력이 2년 6개월로 짧고 주요 보직 경험이 없다는 게 사유였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던 수사관 경력 5년 조건을 추가했는데 적임자가 없자 경력 조건을 다시 낮췄습니다. 직후도 서울에 구해놓은 겁니다. 전혀 그런 기준도 없고 그냥 안 받으려고. 뒤늦게 조건을 바꿔가며 인사를 취소한 이유를 묻자 감찰 조사 전력을 거론했습니다. 병사하고 마찰이 있어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김병기 의원 아들이잖아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더 좋은 자원을 보내달라, 그런 취지로. 취재진은 김병기 의원에게 A중사에 대한 감찰이나 처벌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인사 취소에 관여했는지 질의했지만 김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A중사 사건의 본질은 군대 내 괴롭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중사가 국방부로 발령받았던 사실은 몰랐고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KBS가 보도한 김병기 의원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비극이 잇따르자 국내 1위 업체 CJ 대한통운의 대표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죠. 택배 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수수료 관행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택배 기사는 각 지역에 있는 택배 업체의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데 이때 대리점이 택배 기사의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대리점들이 갑자기 이 수수료를 더 올리겠다,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KBS 취재진에게 들어왔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무슨 일인지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 한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A씨는 얼마 전 대리점 소장에게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리점에 내는 수수료를 올려달란 겁니다. 갑자기 산재보험 가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갖고는 수수료 5% 올 테니까 사인하시오. 지난해 A씨가 대리점과 맺은 계약서. 대리점 운영과 관리를 위해 택배기사의 수익에서 3.3%를 수수료로 공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물건 한 개를 배달하고 보통 800원 정도를 받는데 그중 26원을 대리점이 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5%로 올리고 6개월 앞당겨 재계약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압박 못 이겨서 사인했고요. 이제 저랑 몇 명은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협박을 하는 이제 후회하지 마라, 나중에 계약 안 해주겠다. 대리점이 내세운 이유는 산재보험 가입. 그동안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던 대리점들이 최근 산재재외 신청서 대필 등 택배기사들의 산재 가입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제 와서 택배기사에게 부담을 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산재보험 가입하는 명목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더 내는 거죠. 이런 대리점 갑질이 더 있다는 게 택배기사들의 증언. 다른 대리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수수료에서 10%를 떼고 있는데 5%를 더 떼겠다고 그랬대요. 택배노조는 피해가 더 있는지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대리점과 기사들 간의 계약이라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적극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여자 프로바둑 최정상권인 조혜연 구단이 1년 동안 당한 스토킹 피해 KBS가 지난 4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법원이 가해자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준 기자입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성. 조윤아, 너 너무 막 나간다. 학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학원 출입구 벽에는 보고 싶다는 말부터 온갖 험담을 가득 적었습니다. 조혜연 기사 주변에 맴돌며 1년간 스토킹한 40대 정모 씨. 협박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기사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며 학원에 끼친 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에 대해선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기사는 정 씨가 징역형을 받아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불안이나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이제 도저히 이제 어떻게 보상이 안 되는 정도이고요. 출소한 이후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또 나타날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리며 스토킹 피해 사실을 폭로한 조 기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지난 3월 국립한글박물관이 경매에 나온 보물 한 점을 낙찰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도난당한 뒤 해외로 밀반출됐던 문화재였습니다. 문화재청은 과거에 이미 이 문화재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걸 2차례 확인하고도 경매 직전까지 방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몽산화상 법어양록. 원나라 승려 몽산화상이 기록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선 전기에 한글로 번역한 책입니다. 불교사뿐 아니라 훈민정음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현재까지 7권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3월 그중 한 권이 국내 경매에 출품됐고 국립한글박물관이 1억 8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책은 1984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도둑맞아 미국으로 밀반출된 도난문화재였습니다. 문화재청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도난문화재 목록을 공개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물관 측은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목록에 이 책이 없다 보니 작물이라는 걸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확인할 때는 목록이 없었고요. 너무 당혹스러웠고 빠르게 낙찰 취소 확인서를 받게 된 겁니다. 취재 결과 문화재청은 이미 2003년과 2018년 정기조사에서 이 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책 판매자가 경매 직전 소유자 변경 신청을 하자 그제서야 뒤늦게 도난문화재 목록에 이 책을 올린 겁니다.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도난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는 4건이 더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가 개인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보존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불법 판매 또는 가능성이 없는지 문화재청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됐다가 경매로 나온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경매 관련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공개 지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민호 특파원, 먼저 교황의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이틀 전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교황 재임 7년을 다룬 다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Las personas homosexuales tienen derecho a estar en la familia. Son hijos de Dios, tienen derecho a una familia. No se puede echar de la familia a nadie. Lo que tenemos que hacer es una ley de convivencia civil. 발언이 공개된 이후 교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동성애에 대해서 가톨릭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죠. 그런데 수장인 교황이 동성 결합, 또 이들을 가족을 이룰 권리까지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Queda feo que lo diga un papa, no sé. Las quiero mucho.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방향 전환을 이끌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종교계나 시민단체의 긍정적인 평가는 이렇고요. 반대로 교회의 오랜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교황이 교리를 바꿀 수는 없다.
보수 가톨릭계에선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이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교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지금 당장 교리를 바꿔야 한다는 차원은 아니어서 조금 미지수입니다. 교황도 동성 간의 결합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한 건 아니거든요. 유럽 언론의 보도를 좀 볼까요?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교황이 선택에 대한 존중을 말한 것이지 동성 결혼의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니다라는 교황 최측근의 인터뷰를 실었고요. 프랑스 르피가로는 교황이 연설이나 강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소식만 전할 뿐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오늘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참전을 제국주의에 맞선 승리라며 결사항전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지 70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인민대회장은 중국 장병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노병들이 입장하자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60주년에도 기념행사가 열리긴 했지만 참석 인원과 면면 등을 볼 때 이례적일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먼저 중공군의 참전이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중국 희생자가 19만 7천여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伟大抗美援朝精神跨越时空历久弥新必须永续传承世代发扬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지금은 어떤 일방주의, 보호주의도 통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향한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绝不会允许任何人、任何势力侵犯和分裂祖国的神圣领土。一旦发生这样的严重情况，中国人民必将予以迎头痛击。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양과 단둥둥에서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갖는 등 애국주의를 내세우며 내부 단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